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야, 시즌4 마지막 방송입니다. 진짜. 마지막이라니. 아니, 너무 근데 슬프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를 정말 충분히 다루면서 맞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딱 오늘 이 큐카드를 받았는데 네. 50회 김나희 써져 있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50회나 했어요, 우리가. 그럼요. 대박 많이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마무리에 잘 어울리는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좀 이렇게 가슴이 뛰는, 네, 약간 좀 어깨에 좀 이렇게 뽕도 좀 올라가는 그런 주제. 대한민국이 도움받는 나라에서 협력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발전과 함께 달라진 국회와 국제사회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디?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량마저 원조를 받던 최빈국. 피난지에서도 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아이고. (2,600여) 명의 봉사자가 56개국에 파견되어 매년 쌀 5만 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웅장해지는, 어깨에 좀 이렇게 뽕도 좀 올라가는. 자, 설명에 앞서서요, 제가 오늘 주제에 관한 키워드를 3개, 예, 3개를 이렇게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두둥. 식량 공여국. 네. 자, 이게 뭘까요? 식량은 알겠는데 공여국은 모르겠어. 국가의 어렵죠. 국인가요? 그렇죠. 공여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의미인데요. 다른 나라의 식량을 공여 그리고 원조해주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요,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량마저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었습니다. 광복 직후에는요,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디? 하고 떠올리는 나라가 코리아였거든요. 진짜요? 정말로 가난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자,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식량과 자금을 후원하는 식량 공여국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된 나라. 자, 이런 나라가 한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대여섯 저는 1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와, 진짜로? 세계에서 네.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진짜라고? 나라입니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거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사례가 있잖아요.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발전 롤모델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자,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이후 정말 그 폐허가 된 삶, 국제 원조 받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 도움이 절실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원조해주고 도와줬을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미국이지 않나. 미국.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 이 미국이 주요 원조국이었습니다. 자, 그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태평양의 파도를 박차고 부산에 도착한 8,000톤의 양국. 이것은 미국의 대한 2억 달러 원거리로 구매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8만 석은 즉시 공무원 양국 배급용으로 배송됐는데, 이번 보리 말고도 56,500톤의 보리와 45,000톤의 밀이 2월 중에 미국의 식량 원조 계획에 의해서 도입될 것이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진짜 이승만 대통령까지 저렇게 나와가지고 원조품을 받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이 나와서 막 즐겁게 축제 분위기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본 영상은요, 1953년 9월 10일 첫 번째 원조 식량이 들어온 날입니다. 1953년 9월이면 딱 정전협정 끝나고 나서 몇 달 뒤, 예, 바로 전쟁 끝난 그 직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미국은요, 정말 쌀, 보리, 밀 등 정말 다량의 잉여 농산물을 제공해 주었고요. 무상 원조 형식으로 우와.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도와준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죠. 사실 이제 그 이면에는 또 나름대로의 의도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미국의 농업 생산자들을 좀 보호하려는 의도가 가장 우선이었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잉여잖아요. 남는 게 있는데 그걸 소비시켜 주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좀 해주면 인도적 국가로서의 그 위상도 키우게 될 수 있겠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시 이게 아시아권에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도 자칫 가난하면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억제라는 정치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이 낮아져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도움이든 무조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어떻게 계속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은 거죠? 이 무상 원조가 계속된 건 아닙니다. 네. 무상 원조는요, 1957년을 정점으로 해서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1959년 말부터는요, 유상 원조로 대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60년 1월에 외자 도입 촉진법이 제정되면서요, 미국 이외의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외자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활성화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시점, 1950년대 말부터 서서히 무상 원조가 이제 씨가 말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국회의 역할일 것 같은데 당연하죠. 국회는 어떤 일을 했어요? 뭐 사실 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네, 뭐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아우 슬퍼. 사실 국회에서 예산안 같은 걸 처리해줘야 되는데 국회도 참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돈은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 국회에서 고민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도 당연히 허리띠 졸라매죠. 자, 속기록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누룽 갑니다. 바로 혼분식. 혼분식.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혼자 분식 먹는다면은 약간 그 느낌? 약간 혼밥. 혼밥, 혼분식. 혼분식. 혼자 떡볶이 네. 먹는다. 네, 뭐 이런 거. 와. 자, 어쨌건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미국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도입되는 양곡을 줄게 하고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수급 계획에 있어서도 연간에 상당한 양의 미국을 다른 혼분식으로 해서 소비 대체를 하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보리쌀을 증가를 시키고 쌀을 절약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국민들이 적극 정부의 혼분식 장려에 대해서 협조해 줌으로써 밀가루는 역시 35만 석이 평년에 비해서 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쌀이 절약되기로는 약 80만 석이 절약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혼분식의 혼이 혼합할 때 혼이거든요. 쌀이 모자라니까 다른 잡곡들이랑 좀 섞어서 먹자라는 게 아닐까. 네. 여러분들한테 그게 역사인가 보다. 저는 이게 제 삶이었거든요. 진짜요? 아니, 진짜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저희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점심시간만 되면
우린 도시락 때는 이제 급식이 아니고 도시락이었으니까 도시락 뚜껑을 열어가지고 검사를 받아요. 열어가지고 쌀밥만 있다. 네. 그럼 혼나요. 벌점 받아요. 왜? 예. 그래서 저희가 3교시가 되면 하는 작업이 있어요. 쌀밥을 가져온 애들이 친구들한테 꿇어 다녀요. 야, 도시락 열어봐. 너 보리나 몇 개만 심어줘. 네. 왜냐면 당시 쌀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혼분식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혼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밥을 쌀로만 짓는 게 아니고요. 혼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일정량의 잡곡, 콩도 섞어야 되고요. 보리도 섞어야 되고요. 하여튼 정말 다양했습니다. 아주 그냥 색색이로 그냥. 네. 쌀의 증산에 못지않게 쌀을 아끼고 분식과 혼식을 즐겨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낭비는 억만장자도 못 당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쌀을 해프게 쓰고 낭비를 하면은 증산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고 맙니다. 우와. 먹었어요? 쌀의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쌀밥만 먹는 습관을 개선해서 보리쌀과 잡곡을 섞어 먹고 하루 한 끼씩 분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되게 브런치처럼 이렇게 먹는 게 좀 그러니까 익숙. 낯서네요, 되게. 그 당시에 밀가루 좀 넉넉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상으로 밀가루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니까. 네, 주니까 그걸 우린 쌀은 없고 그걸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밀가루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뭐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도 퍼졌고요. 정부도 이에 편승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소문이었을지 카더라 통신의 우리 김 기자님 보여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다 카더라 소식을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당시 정부는요, 혼분식 장려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소문들을 흘리고 다녔는데요. 소문. 그 소문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의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용은 예원 아나운서가 읽어주세요. 한인들 신체에 건강한 사람이 몇이 못 된다. 가장 주요한 이유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백미를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백미를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 사실 요즘은 다이어트식으로 막 일부러 현미밥, 잡곡밥 이렇게도 먹기는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소리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건강보다는 좀 더 쌀을 못 먹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일부러 언론에서 퍼뜨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를 좀 언론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보도했다는 게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 당시 정부는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쌀보다 영양가가 우수한 밀가루 음식, 그리고 밀이 쌀보다 영양가가 우수하여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인이 한국인보다 크고 건강하다는 말들을 퍼뜨린 겁니다. 저희 좀 한국 그 음식이 좋던데요. 그 밀가루 많이 없어서 소화도 잘 되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가루 음식을 소비하는 여성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앞서가는 여성이다라고 추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네. 우와. 참고로 저는 밀가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떡볶이, 피자 이런 거 없이는 저는 못 사는데 그러면 당시에 저도 오, 과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앞서 나가는 신여성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축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혼분식을 장려하려고 했다고 해도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게다가 아예 분식의 날을 요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와. 1969년 1월 23일 정부는요, 2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토요일은 분식의 날로 지정을 하고 이날에는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밀가루 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요일, 토요일에는 떡볶이, 피자만 먹으시오!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 토요일에만 먹지 말라고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렇게 자주 먹으니까 밀가루 맞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정책 자체가 조금 서글프네요. 네, 왜냐면 결국 쌀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그냥 억지로 밀가루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쌀 부족을 타개하기 위했던 거죠. 상황이 달랐죠. 네.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아, 저는 뭐 언제나처럼 밀가루를 먹고 앞서가는 신재성이기 여성이니까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김나희 기자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네. 이렇게 정책적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네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쌀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네.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 붐을 이루었던 그 혼문식 장려 운동으로요. 쉽사리 바꾸기 어려웠던 이 쌀밥 편중에 우리 식생활 습관에 변화 생깁니다. 혼식으로 보리의 수요는 늘었고요. 밀가루, 설탕, 우유 등이 보편화되면서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또 이 빵, 또 라면 같은 가공식품 이때 대량 생산되면서 식품 산업도 당연히 발전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조금 더 맛있는 거 찾아 먹자 하면서 이런 밀가루 음식들이 막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맛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진짜 쌀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생존이 만든 음식이 보편화가 그렇네요.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밖으로는 또 해외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간 국제사회로부터의 각종 원조를 받은 대한민국은요. 본격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원조 수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당연하죠. 예. 경제 성장하니까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네. 없겠죠. 마침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1984년 기억하십시오. 1984년에 드디어 우리가 원조 받는 그 나라에서 조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예. 현재는요 세계 식량 기구 내 상위 15위의 공여국 이제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야, 저 한국 사람 아니지만 한국 사람에서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서는 좀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궁금하네요. 그죠?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해서요. 매년 쌀 5만 톤을 4개에서 6개 나라, 여기 식량 위기국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그 난민과 이주민의 그 단기 식량 문제 그 완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물 식량 원조 외에도요. 저개발국의 그 근본적인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선배들이 밥 사주면 내가 또 돈 벌어서 후배한테 밥 사주고 당연하지. 그렇지. 우리나라도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게 된 지금은 다른 나라한테 도움도 주고 또 특히 고기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84년도까지 원조를 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그죠? 저희 언니가 83년생이거든요. 언니가 2살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는 게 맞아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몇 년생이신 거예요? 저는 한참 뒤죠. 88년도요. 그래요? 네. 그 언니는 그 수여국 그리고 나희 씨는 공여국. 공여국. 그러네. 세대가 다르네. 한참 뒤쪽.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교육 강국. 한국, 대한민국 교육 강국이죠. 네. 그 교육 열이 엄청나잖아요. 멕시코는 어때요? 멕시코는 약간 뭐랄까 교육에 대해서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은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가 어떤 교육 관련해서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옛날 시스템으로 멈춰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저도 이번에 최근에 멕시코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네. 우리 크리스티안이 멕시코 교육부 장관이 되세요. 근데 안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긍정적인 점들을 나중에 멕시코로 가져가고 싶어요. 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식량 원조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했잖아요. 네. 그런데 생존 말고 나라가 그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생존은 식량, 발전은 교육. 네, 뭐 저도 지금 교육 분야에 있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죠. 아주 큰 이바지를 하셨죠. 또. 저도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키워드를 위해서 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왜 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건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우리나라가 교육 강국으로서
첫 걸음마를 떼게 도와주었던 한 기관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관? 아까 그 식량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조해줬던 나라가 어디라 그랬죠? 미국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어요. 문제 한번 내볼까? 어떤 기관일 것 같아요? 교육으로 유명한 기관. 교육으로 유명한 기관.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 그래도 외국 기관인데 느낌 없어요? 설마 유네스코인가요? 보시죠. 네, 야, 교육도 역시 많이 도와주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떤 이미지로 좀 와닿나요? 유네스코 하면 딱 오는 이미지. 세계문화유산. 맞아요. 대부분은 그 정도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네. 하나 더 보태보면은 전 세계 교육 보급을 위해서 설립된 UN 전문 기구라고 합니다. 대박이다. 예, 사실 이 유네스코는요,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결성이 되고 활동해온 국제기구예요. 네. 이름에도 들어가잖아요. E가 이제 맞아요. 한마디로 UN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 유네스코의 그 교육 지원으로요, 우리나라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네스코에 언제 가입했을까요? 그럼 6.25 전쟁 끝나고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끝나고 네. 아닙니다. 아니 맞다. 아 이렇게 될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1950년 6월 14일.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하잖아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1950년 6월 14일이니까 직전. 열흘 전이네요. 네, 6월 14일에 유네스코에 가입해서요, 55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유네스코는요, 대한민국이 가입한 첫 번째 국제기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고 불과 2주 만에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네. 그죠? 이것 때문에 정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요, 그래서 전쟁 이후 1954년에 들어서야 설립이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직후니까 진짜로 유네스코 도움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한국은 피난지에서도 정말 천막 교실을 지어서 수업을 계속할 정도로 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에 대한 아무리 의지가 좀 강하다 할지라도 교육을 하려면 뭘 봐야 돼요? 책을 봐야죠.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쇄시설. 이거 부족하겠죠? 아, 준비하고 종이? 있을 텐데. 턱없이 부족하겠죠? 자, 이러면 아무리 읽고 싶어도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책 하나를 갖고 서로 돌려봐요. 아, 네, 서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서로 따라 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유네스코의 도움이 절실했겠죠. 가혹한 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설이 파괴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이번 유네스코로부터 많은 학용품이 기증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학용품 기증은 물론이고요.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 재건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 인쇄 공장 설립이 있습니다. 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954년 9월 16일이었죠. 유네스코는요, 서울 영등포에 국정교과서 인쇄 공장을 짓는데요. 이 공장에서 연간 3천만 부에 달하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만들어졌고요. 와우. 이 덕분에 전후 한국의 초등교육은요, 정말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에는 유네스코의 도움이 있었던 게 진짜 크네요. 그럼요. 진짜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진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또 다른 나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죠? 이제 그래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유네스코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크게 기여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집행 이사국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2007년 이래로 4회 연속 연임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1987년 유네스코 첫 집행 이사국 선출 이래로 총 8선이라고 하네요. 유네스코 내에서 리더십을 인정한 거네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너무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맞아요. 해외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던 아주 그냥 작은 나라가
어느덧 어엿한 이제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되어가지고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진짜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식량, 그다음에 교육 이 두 분야를 봤죠.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오. 국제 평화 유지 원조국. 이제 자, 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색다른 어떤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배도 채웠고 공부도 했으니까 이제 진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죠. 이제 세계 평화. 한국은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바로 이 기관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기관인데 이 국제 기관 하면 또 우리 또 국제 전문 또 크리스티안 답을 좀 해주셔야죠.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어딘가요? 너무 쉬운 거 같은데? UN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유엔입니다. 그런데 이 유엔과 한국은요 정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인연의 시작은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때 북한의 남침이 되자마자 바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6.25 동란이 발발했을 때는 유엔이 즉각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군의 결성과 한국 파병을 결의한 것이 또 한 차례의 큰 인연이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 공격을 격퇴하고 남한의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다시 서울을 좀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메가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삼은 유엔군이 또 참전을 하게 되죠. 1950년 9월 15일. 와, 거의 뭐 기사회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낙동강 방어선도 뚫리면서 적화통일,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유엔군에 의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인천 산. 인천 상륙작전. 맞습니다. 이후 산발조선 부근에서 접전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은 점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까지 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진짜 유엔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도 없고 진짜. 저 만약에 적화통일 됐었으면 저도 지금 아마 이렇게 군대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저렇게 멋진 머리카락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그 사실은요. 유엔의 그 기본 정신에 입각한 사상 최초의 집단 행동이라는 점에서 정말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당시 유엔 참전국 및 지원국들을 좀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시 참전국은요 총 22개국이 달했고요.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파견했고 6개 국가가 의료 지원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40여 개국이 물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총 60여 개국이 우리나라에게 전폭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물자 지원국 중에 멕시코도 계신다. 땡큐. 네. 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대사관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었는데. 맞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일이죠. 자, 이렇게 유엔 참전국들과 지원국들의 도움으로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준 그런 분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참전 용사분들이고요. 잠시나마 정말 이런 유엔군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역사적이게도요, 한국이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6.25 전쟁 당시에는요,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유엔은 언제쯤 우리가 가입했을까요? 1960년? 70년? 굉장히 늦게 가입합니다. 1991년입니다. 오래 걸렸다. 네.
사실 정부 수립도 광복 이후 48년이었고 전쟁 끝난 것도 53년이면은 그 이후로도 사실 거의 40년이나 있었던 건데 91년이면은 진짜 많이 늦게 가입한 편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방치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한국은 오랜 기간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대체 왜 우리는 유엔에 가입을 못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티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알 그겠사 그것이 알것이 야! 크리스티안 브루노스입니다. 자,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 궁금하시죠? 오늘 그 진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처음으로 유엔 가입을 시도한 때는 6.25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인 1949년 1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좌절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유엔 가입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한 나라 때문인데. 한 나라. 그 나라 어디일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공산주의 진영 쪽인 나라일 듯 예리한데요. 싶습니다. 바로 소련이죠. 네. 그 당시에 소련은 그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한 거죠. 계속해서 부결된 것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읽어주시죠. 한국은 지난 1975년 등 모두 8번에 걸쳐 유엔 가입 신청을 했으나 이 가운데 4번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다른 4번은 안보리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 가입이 불어댔었다. 8번 중에 소련이 4번씩이나 거부를 했네요. 사실 유엔에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당시 소련이 아무리 힘이 강해봤자 그래봤자 한 국가일 뿐인데 한 국가만의 반대로 어떻게 계속 좌절된 건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당시 소련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그 안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련의 반대를 하면은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반대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소련이 반대를 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때문이었어요. 네.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이 자신의 우방국인 북한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이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생각해낸 방도가 바로 남북 동시 가입이었어요. 동시. 남한 단독으로 유엔 가입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 정부는 1973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그럼 이때 북한이 여기에 찬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처음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를 했어요. 네. 하지만 기회가 찾아왔는데 어떤 기회였죠? 그때 우리나라 큰 행사 있었잖아요. 88 올림픽. 맞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즈음해서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 입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당시 이거 탈냉전 기류와 함께요. 소련 및 동구권 공산국가들과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지지 분위기가 확산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결과 1991년 9월 17일에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승인됐어요. 영상으로 한번 그 역사상 장면을 네. 보시죠. 뉴욕에 자리 잡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총회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의 유엔 가입 승인을 결의했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 이후 남북한 관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말해줍니다. 현지 시간 9월 17일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북한기에 이어서 개양됐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모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유엔 헌장을 지키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와, 진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힘겹게 성공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기까지 무려 4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잘 됐었잖아요. 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걸 그렇게 그것이 알고 싶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디든 나타날지 모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멕시코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멋있어요. 아디오스. 야.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요, 유엔 가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가지는 의의 무엇일지 속기록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가입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의의 대변 기관인 우리 국회는 보다 넓은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은 한반도가 대결의 시대로부터 공존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통일의 길목으로 접어든다는 민족사적 전환을 뜻합니다. 이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제 물론 남한과 북한의 국가적 위상을 높여주기도 했겠지만 또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좀 유의미한 성과가 될 거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한국의 유엔 가입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준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한국은 유엔국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원하는 국가로 거듭난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엔 가입 직후에 세계적인 분위기가 탈냉전 시대 그 초기에 평화에 대한 낙관론이 좀 무너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게다가 뭐 난민이라든지 또 환경 문제 등 각 분야별로 유엔의 그 활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한국은 그래서 비록 유엔의 후발주자였긴 했는데 어쨌건 이 가입한 초기부터요. 중견 국가의 그 위상에 맞추어서 재정적 또는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많은 기여를 그냥 전폭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키워드 마지막으로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세 가지였죠? 네, 세 가지. 식량 공여국, 교육 강국, 국제 평화 유지, 원조국. 자,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누가 나서야 될까요? 자, 어쨌거나 맞습니다. 국회입니다. 이 국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네. 자, 이렇게 국제사회의 그 교류가 많아지는 만큼 이 의회 외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의회 외교란 무엇인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외교는 국회의원, 의회 외교단체 등이 국내 현안에 대한 지지 확보, 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외교 활동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서 각국 의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서 의회 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세계 최대의 의회 간 협력 기구였던 그 국제의회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IPU라고 하는데요. 이 IPU 총회에서는요, 각국의 의회 및 의원들이 모여서 뭐 기후 변화, 인권, 안보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1983년 제70자 IPU 총회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우리 국회를 세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국회의원들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국제의회연맹 제70차 총회가 73개국 8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회됐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 본회의에서는 세계 정치, 경제 정세, 민족 간의 협력과 지형이 국제경제체제 확립 등 6개 항에 대한 5일간의 발표와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시킨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고 적절한 배상을 촉구했으며 정치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좀 제가 이렇게 생생한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도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제트센터가 간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출동! Z세대가 간다! 도움받는 나라에서 협력하는 나라로 거듭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는 어떠한 외교 활동을 펼쳐왔는지 의회 외교의 산증인 권정달 의원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IPU라는 총회에서 이제 4차례 정도 한국 대표 단장도 맡으시고 70차 IPU 총회는 준비위원장도 이렇게 맡아주셨잖아요. IPU 총회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IPU 총회는 영어 문자 그대로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 연맹 총회다. 네. 세계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총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 이런 거를 논의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적인 큰 그 국제기구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 개최 과정에서 뚜렷하게 기억에 남았던 어려움이라던가 뭐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막상 이제 위협을 느꼈던 거는 그 서울에서 총회를 하던 날 끝나고 이제 경주를 갔는데 아웅산 사건이 터졌어요. 전쟁 분위기야. 북한이 공격해 오는 거 아니냐 이래 돼 있는 거야. 비행기가 이 양쪽으로 전투기가 붙어가지고 어머하에 여기 이제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내렸단 말이에요. 바퀴가 땅에 닿아서 드르륵 그러니까 대표단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하는 이런 공포 속에서 이 총회를 말이지 진행을 하고 그랬어요. 1983년에 IPU 제70차 총회를 개최했었고 그 시기에 IPU라는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라는 거가 그렇게 가지는 의의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한참 냉전 시대예요 그때가. 이 공산주의 블록에는 우리는 뭐 힘을 쓸 수도 없고 이 우리 민주주의 이 블록 서방 블록에만 우리가 주로 이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럴 때예요. 그럴 때니까 우리도 한 발짝 나아가가지고 제3세계 이 소위 소비에트 국가 블록 뭐 이런 데도 우리가 좀 외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하게 됐는데 근데 1년에 2번 해요. 이사회를 한번 하고 총회를 한번 해요. 총회를 그럼 서울 총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외교사에서 외교를 한 단계 높이는데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IPU 총회가 서울에서 유치됐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요, 역시 서울에서 무려 G20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근데 G20 국회의장 회의는 또 뭔가요? 혹시? 네. G20 국회의장 회의는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과, 이게 G7이라고 하죠. 또 유럽 연합 의장국 1개국, 그리고 한국 등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12개국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이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요. 또 의회 외교를 통해서 G20 정상들의 국제협력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0년 캐나다에서 결성이 된 것이죠. 제1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nking you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eparation of this very important consultation. And the great merit of having a parliamentary assembly existing alongside an organization which is charged with defense and counterterrorism responsibilities is that the parliamentarians can discharge their key role of scrutiny. But it was the basis that we believed as parliamentarians that we should be involved not only in parliamentary diplomacy but involved in these mirror organisations so that we could more properly undertake our role of scrutiny of government action or of advocacy of government action. 수고하셨습니다. G20 국회의장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8차 G20 국회의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및 녹색 경제 가속화, 식량 에너지 안보 및 경제적 도전 과제, 효과적 의회와 활기찬 민주주의, 사회적 포용,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G20 의회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네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 국회가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원 외교가 이 국가적인 외교를 보충해주는 큰 역할을 해야 돼요. 일본의 경우는 한일 이원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교과서 문제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이 한일 이원 연맹이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외교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 역할을 하고 뭐 이 조약을 작성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원 외교는 상당히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세계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텐데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가 힘써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은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도 참 이 한국인으로서 그런 뉴스 기사 이런 걸 접하면서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또 국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국회가 또 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대박이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우자랄 한마디. 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외교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외교학 전공을 희망하면서 특히 외교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외교라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국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인터뷰도 갔다 와보고 하면서 생각보다 국회 또 의회라고 하는 그런 주체들도 외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의회 외교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도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나라 국가에서 힘쓰는 분들이 계시지만 국민들도 안에서는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이게 국회 노력만으로는 사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요즘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화폐 가치가 다 떨어진 베네수엘라라든가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가 시위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 이란 같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희망은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적응력, 우리 쌀이랑 밀가루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것까지 해도 괜찮아, 생존을 해보자라는 마인드셋. 우리 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 그런 것도 결국엔 중요했잖아요. 아무리 도와줬어도 그런 준비 안 돼 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이번에 느끼게 됐으니까 많은 나라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길을 보면서 좋은 익샘플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스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도 자랑스럽고 그만큼 성장하기까지 그 도움을 잊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멋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우리 현경 씨 또 시즌4 마지막 또 이 게스트분이 되셨어요. 네. 한번 소감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잖아요. 근데 또 나름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나름대로의 좀 부담도 느꼈거든요. 나는 그래도 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좀 다뤄보면서 하니까 진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주제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하면서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제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아는 척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게 그렇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좀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를 이제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알리는 입장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멋있다. 이런 다짐을 좀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감동이다. 저는 궁금합니다.
최태선 선생님 이렇게 시즌 4까지 네. 해오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였던 것 같아요. 네. 국회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막 이렇게 언쟁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치고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전부일 줄 알았는데 그건 보여지는 한 모습일 뿐이었고 그 이면에서는 정말 열심히 이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과 함께 많은 일을 하는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소감 남겨주세요. 우잘모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추첨을 통해서 최태선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전의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잘모를 시청해주신 그리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잘모는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거 아시죠?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잘모리 없더라도 우리 국회사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